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작년 여름 법률방송에선 경기 의정부 서구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 관련 경찰과 라이더들의 법적 다툼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렸었죠. 이번엔 이들의 갈등이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충청남도 보령 해저터널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으로 보령시가 서해안 최고의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면서 경찰이 위험천만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했는데요. 이에 충남 지역의 라이더들이 부당하다며 보령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직접 보령 해저터널에 다녀왔습니다. 길이가 무려 7,000m에 달해 전 세계를 통틀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충남 보령 해저터널. 차량을 타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푸른색 조명과 함께 해저 시점과 해저 깊이 등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리던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10분으로 단축시키고 육지에서 시작되는 입구를 지나 바다 밑을 관통하는 터널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며 보령시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령의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은 이 해저터널은 그러나 모두에게 열려있진 않습니다.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를 비롯해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는 이곳을 지나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령 경찰서 측이 안전관리 심의를 거쳐 개통일에 맞춰 해저터널과 주변 진출입로부터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해저터널 특성상 교통사고 시 위험이 크고 다른 차량의 통행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경찰의 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령경찰서에서 이렇게 됐고 해저터널이 구간이 길고 그 안에서 거기가 77번 국도이긴 한데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책임만큼 권리도 인정해달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당연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임만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청회 하나 거치지도 않고 갑자기 금지시켜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권리는 누가 보호를 해주고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하게 이륜차가 통행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권리적인. 결국 이들은 보령 경찰서장을 상대로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경기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 금지 법적 분쟁에 이어 또 빚어진 경찰과 라이더들 간의 팽팽한 기싸움. 덮어놓고 안 된다는 식의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게 라이더들의 입장입니다. 연합회 전반적인 건 지난 의정부 서부로 통행 금지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생긴 건데요.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하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찰 책임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내에서도 보령 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이므로 법적으로 라이더들의 통행을 막는 건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터널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길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지만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령 해저터널은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륜차가 못 지나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 열어줘야 된다. 다만 오토바이는 난폭하다는 부정적 인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기는 오토바이 다니면 안 되죠. 위험하죠. 차가 막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이런 데도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막 진짜 제일 무서워요. 저는 지금. 그 배달로 오토바이 소리가 막 노래 저으려 내가 사실은.
이런 데도 너무 무서워. 걔도 소리가 이상해서. 근데 거기는 안 다니는 게 좋지. 터널인데 오토바이를 다니면 안 되지. 거기는 차들이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터널 안에서. 그런데 교통사고 나니까 사고 날 위험이 많으니까. 대체로 시민들은 이륜차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더 봐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0분 갈 거리를 1시간 넘게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 그쪽 주민들 또 오토바이가 많이 이용할 텐데 헤드터널을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 편에서는 겁나게 불합리하겠네. 이에 대해 유현덕 씨는 라이더들을 대표해 시민들의 생각은 이해한다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게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저희는 한 도로에서 부딪히면서 살고 있고 부대끼면서 살고 있고 또 혹은 같이 그 복잡한 도로를 물처럼 흐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집안의 형제들끼리도 부딪히고 형제들끼리도 밥그릇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적절한 합의점 그리고 이해, 어쩌면 합의점보다 이해가 훨씬 절실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 이번 소송의 결과를 떠나 향후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해받고자 하는, 저희는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받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비록 법을 통해서 판단에 맡겼지만 그 법의 판단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께 이해받고 일반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이륜차 문화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쩌면 저희 연합회는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륜차 연합회 측이 계속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다툼은 쉽사리 매듭지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보령 해저터널과 이륜차 소송 얘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혜연 기자와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오토바이 운전자 54명이 보령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법률 대리는 라이더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호영 법무법인 삼률 변호사가 맡았다고요? 네, 이호영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핵심 쟁점과 또 라이더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왔는데요. 해당 소송의 소장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호영 변호사 설명과 함께 이제 소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먼저 보령 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보령 경찰서 처분은 법적 근거는 있는 거겠죠? 네, 일단 경찰 측은 도로교통법 6조 2항에 근거해서 이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보령 해저터널에 대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할 경찰의 권한은 있지만 이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게 이호영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체포, 그다음에 통행 금지 이런 거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폭넓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지나치게 폭넓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경찰은. 네, 이 보령 경찰서장이 이제 결정한 통행 제한 처분이 이제 권한 남용이다라는 게 이 라이더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자의적 처분이다라는 거를 좀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물론 이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보령경찰서가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인데요. 우선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소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장 4페이지 2번의 가 항목에는 처분 근거 법령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쭉 보시다 보면 6조 2항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간 및 기간을 정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요. 통행 제한을 할 때는 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경찰 측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이 보령경찰서는 앞뒤 설명 없이 무기한 통행 금지를 했던 겁니다. 경찰서장이 이런 통행 제한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통행을 허용하라는 게 도로교통법의 취지인데 지금 경찰서장은 그냥 무기한 통행 금지잖아요. 이거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거죠. 사실은 거의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여요. 네, 결국 이게 종합을 해보면 이번 소송에서는 이 도로교통법 6조 2항의 좀 해석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륜차 관련 소송을 좀 수차례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륜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뭐 역차별이다 이런 불만을 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실 정부나 시민들은 이런 오토바이에 대한 좀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사실 이 이륜차에 대한 통행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난폭 운전이 횡행하고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 라이더들은 일방적 통행 금지는 권리 박탈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작 책임만 부여했지 권리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자체를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 난폭한 운전자들을 규제하는 방안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도로에서 난폭 운전 많이 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택시, 버스, 화물차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운전자의 문제인가요? 운전자의 문제잖아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행태 이런 거는 그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법규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문제이지. 네, 이렇게 법적인 의견을 좀 들어봤고 학계에서는 이번 소송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규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의 말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일변도로 지금까지 갔었는데 이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륜차 사용 신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보험 제도라든지 정비 제도 또 이 검사 제도 또 실제로 폐차 제도는 아예 없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터널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커서 지금까지 규제가 많았었는데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하고 열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단속으로 위법을 처벌하자는 게 각계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향후 이제 소송 과정 저희 법률 방송에서도 계속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강북구의 한 숲에 고양이가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기법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덜미가 잡혀 범죄 혐의가 인정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범인은 반성은커녕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되려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2일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재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동공이 확장된 채 몸을 떠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했다는 표식으로 귀끝이 잘려있는데 이 고양이에게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양이 바로 옆엔 체크무늬 이동장과 사료가 담긴 비닐봉지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북서울 꿈의 숲에 버려진 고양이 광복이의 유기 사건 당시 현장 모습입니다. 고양이의 이동 가방과 사료는 이곳 배수로 사이에서, 그리고 고양이 광복이는 이 언덕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4살로 추정되는 광복이는 중성화가 돼 있지 않은 7kg의 수컷이었습니다. 공원에서 길고양이들을 관리하는 케어테이커로 활동 중인 강승희 씨가 광복이를 처음 발견했고 유기됐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낯선 애가 완전히 경직이 돼가지고 이러고 덜덜덜 떨면서 있는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유기다. 웬만한 이제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애들이 되게 움츠려져 있고 이렇게 꼼짝도 못해요. 뭔가 되게 무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유기라는 거 알았고 가방 채로 버린 거. 그리고 애들을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면 걔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낯선 공간에 와가지고. 강 씨가 발견 직후 중성화를 해주며 보호하고 입양 준비까지 했지만 탈수, 빈혈, 황달 증상 등을 보이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더니 전신 칼리시 바이러스까지 감염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버려진 지 2주도 안 된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칼리시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게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칼리시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면역 억압할 때 나타나는 바이러스예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게 그 과정에서 이제 감염 증상이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길고양이들한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게 집고양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거의 그 수준의 어떤 스트레스를. 최초 목격자 강 씨의 경찰 신고로 CCTV를 통해 용의자가 특정됐고 지난해 9월 23일 유기범 A씨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를 버린 후 태연이 가족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현장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고발과 함께 3,400여 명의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관련법에 따라 A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힘썼다는 게 동물권 단체 카라 관계자의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센터에도 버리고 간 유기범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범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며 처벌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지금도 찾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즉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처벌과 동시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기범 A씨는 약식 기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이고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뛰어놀도록 놓아준 것이고 나중에 찾으러 갔을 땐 이미 고양이를 버린 것으로 오인한 신고자가 데려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A씨의 재판 청구 자체가 의도적일 수 있다는 법조계 추측도 나옵니다. 왜 청구를 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분이 아까 말한 대로 귀화 관련해가지고는 귀화 일정이 있다면 이 벌금형이 선고되면 안 되니까 귀화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자 연장할 때도 전과 기록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벌금 100만 원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뭔가 본인 국적이나 그런 전과의 영향을 받는 그런 본인의 지위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동물 유기범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됐는데 실질적인 처벌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 동물을 유기하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례가 나와야 한다는 게 동물단체의 성토입니다. 작년부터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 이렇게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사실상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처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이번 재판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반드시 처벌된다는 그런 강력한 사례로 보여줬으면 하는.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3개월 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를 회복해 의료진으로부터 퇴원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 남색 코트 차림에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염려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대구 사저에만 계실 건가요?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또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뵐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